조선 숙종 때 경상도 안동 깊숙한 마을에 홍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가의 후손이라며 채통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여색에 눈이 멀어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곤 했지요. 그의 별명은 담넘는 풍류객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홍진사는 남의 집 울타리를 넘나드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진사는 학문보다는 술과 여색에 능했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늘 남몰래 탄식이 흘렀습니다. 장터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그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 일쑤였지요. 저기 저 홍진사 보유. 저런 이가 과연 양반이라 불릴 만한가? 허허, 양반은 양반이지. 다만 사내 양반이라기보다 색을 밝히는 양반일 뿐. 그의 행동은 때로는 농담거리로, 때로는 경고의 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홍진사를 보고 배워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따랐고, 안악들은 그의 눈에 띄지 않으려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어머마, 저 홍진사가 지나간다. 얼른 문 닫고 아이들 방으로 들여라. 알겠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저 멀리 산막골 사냥꾼 댁을 기웃거린다 들었어요. 참 못 말리는 양반이라니까요. 홍진사의 별명인 담넘는 풍류객은 특히 그의 기행을 잘 드러냅니다. 이 별명을 들으면 홍진사는 기분이 상했지만 대놓고 불평하거나 행동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를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담넘는 풍류객이라니. 허허, 어디까지나 내 풍류를 질투하는 소리일 뿐이지 않소. 양반이 풍류를 즐길 줄 모르고 어찌 세상살이를 안다고 하겠소? 그러나 홍진사의 풍류는 단지 여색과 술을 넘나드는 것이었기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태는 아내 김씨 부인에게도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한 번쯤 홍진사가 크게 혼쭐이 나길 바라며 그의 기행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러다 언젠가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소. 그럴 날도 머지않을 거요. 세상은 늘 공평한 법이니까 말이오. 이처럼 홍진사는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요주의 인물이었으며 그의 기행은 날이 갈수록 과감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홍진사가 이번에는 산막골 사냥꾼의 벙어리 부인을 넘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들었나? 홍진사가 이번에는 산막골 사냥꾼의 벙어리 부인을 넘보고 있다지? 참, 벙어리라고 얕보면 큰 코 다칠 텐데 사냥꾼은 보기보다 억센 사람이라더군. 마을 사람들은 이 새로운 소문에 흥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냥꾼은 마을에서도 악착같이 살아가는 성실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의 집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소동을 두고 은근한 기대와 우려가 섞인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저런 사냥꾼이 워낙 묵묵한 사람이라 해도 누가 그 집 울타리를 넘으려 한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렇겠지. 하지만 홍진사라면 또 어떤 수작을 부릴지 모르지 않소? 저 사람은 기어코 방법을 찾아낼 사람이니까. 실제로 홍진사는 이미 사냥꾼 집 주변을 맴돌며 여러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 사냥감을 주문하는 척하며 사냥꾼과 대화하는 것이었지요. 이보게나, 이번에는 노루 한 마리를 잡아다 주게. 내 값은 아주 넉넉히 쳐주겠네. 사냥꾼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예, 진사나으리, 노루라면 이번 산행에 꼭 잡아오겠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걸린단 말인가? 노루는 워낙 날쌔고 산세가 험하니 사흘 정도는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홍진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흘이라면 그의 속셈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요. 그날 밤 그는 준비한 금가락지를 손에 쥐고 사냥꾼의 집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 역시 순진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 홍 집사가 자기 집 담을 넘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요. 그는 벙어리 아내에게 이 같은 사실을 경고하고 집을 떠나기 전에 홍진사대 김씨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제가 홍진사님의 청을 받아 집을 사흘간 비우게 되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흉계가 있을지언데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안 그래도 소문을 듣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으네. 내가 몰래 벙어리 분장을 하고 사흘 동안 그 집에 머물면 어떻겠나? 그동안 그 댁처는 내가 머무를 곳을 마련해 두겠네. 사냥꾼은 마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님의 신박한 계책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내 이번 기회에 그 양반 퍼르장머리를 고쳐놓고야 말겠네. 나를 한번 믿어보시게. 그럼 마님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사냥꾼과 홍진사의 아내는 홍진사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홍진사는 사냥꾼의 집으로 몰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주변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집의 윤곽이 그의 기대를 더욱 부풀게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벙어리 안악을 마주쳤습니다. 어버버. 벙어리 안악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홍진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단조로운 소리만 나올 뿐이었지요. 홍진사는 이 광경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부인. 나는 도둑이 아니라 김진사라오. 평소 부인을 흠모하여 내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소. 내 당신에게 주려고 금가락지까지 가져왔소. 오늘 밤 내 선물을 받아주시겠소? 그러나 벙어리 안악의 행동에는 어딘가 익숙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짓, 몸짓, 그리고 희미하게 풍기는 향기가 어딘가 낯이 껐지만 홍진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는 단지 흥분한 자신의 상상력이 빚어낸 착각이라 여겼지요. 이상하군. 이 벙어리 부인의 손길이 왠지 우리 마나님과 비슷하단 말이지. 하지만 우리 마나님이 이렇게 정열적일 리가 없지. 그날 밤 벙어리 안악은 홍진사의 열렬한 구애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몸을 비틀어 거부하는 듯 보였지만 이는 그저 벙어리 부인의 흉내를 완벽히 내기 위한 연기였지요. 홍진사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벙어리 안악의 모든 행동이 그에게는 새로운 흥미로 다가왔습니다. 이후로도 홍진사는 밤마다 사냥꾼의 집을 찾았습니다. 벙어리 안악의 묘한 매력에 그는 점점 더 집착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는 결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벙어리 안악이 사실은 자신의 본처 김씨 부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홍진사는 밤마다 사냥꾼의 집을 드나들며 자신만의 비밀 연애가 성공적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의 집에서는 매일 새로운 대화와 계략이 오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연기가 점점 익숙해져 갔고 사냥꾼 역시 홍진사의 천진난만한 행동에 내심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오늘은 어찌하실 생각이오? 오늘은 약간의 변화를 줘야겠구먼.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듯하니 더욱 철저히 자네 부인처럼 행동해야 하겠네. 그날 밤 김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어버버 소리를 냈습니다. 홍진사는 그녀의 행동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지만 금세 자신의 생각을 지우고 말았지요. 벙어리 안악이긴 하지만 저런 수수한 반응은 정말 드물어. 이 맛에 여기 오는 거 아니겠어? 홍진사는 자기만의 해석을 곁들이며 점점 더 김씨 부인의 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점점 홍진사의 반응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사냥꾼은 이를 더욱 큰 재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홍진사님은 언제쯤 깨달으실까요? 아마도 직접 들키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할게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남의 집을 넘보지 못하도록
제대로 혼쭐을 내야겠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더 정교한 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벙어리 연기의 강도를 높이며 홍진사가 감히 의심조차 하지 못하도록 완벽히 행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결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김씨 부인과 사냥꾼은 마지막으로 홍진사를 혼쭐 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홍진사는 사냥꾼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냥꾼이 여전히 집을 비운 줄로만 알았던 그는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금가락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한 홍진사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집의 창틀을 바라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벙어리 안악이 보여준 다정한 태도와 순수한 행동이 떠올라 그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오늘도 어버버 소리를 들으며 한껏 즐겨야겠군. 그는 마음속으로 쾌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의 집안 풍경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벙어리 안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진사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벙어리 안악 어디 있어? 내가 왔소이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곧이어 방 안에 등잔이 켜지며 환하게 빛났고 그 자리에는 김씨 부인과 사냥꾼이 서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단정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섰고 사냥꾼은 팔짱을 낀 채 미소를 띠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사님, 밤마다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사냥꾼의 냉소적인 목소리에 홍진사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사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움직였고 손에 쥔 금가락지는 땀으로 미끄러워졌습니다. 그제야 김씨 부인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벙어리 안악과의 정이 어떠셨소? 이렇게 자주 찾아오셨으니 매우 만족스러웠겠지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홍진사는 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벙어리 안악은 어디 가고 당신이 여기 있단 말이오? 벙어리 안악? 바로 제가 그 안악이었소이다. 밤마다 어버버 소리를 내며 당신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본처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으셨소?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짓궂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홍진사는 어안이 벙벙한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사냥꾼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진사님, 이제 알겠소. 남의 집 울타리를 넘보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내가 진작 이를 알아채고 마님과 함께 당신을 응징할 준비를 했소이다. 홍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었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소. 내 다짐하리다. 김씨 부인은 손을 내저으며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짓을 하면 그땐 이 정도 경고가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릴 것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세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홍진사가 사냥꾼의 집에서 벌어진 일을 겪고 난 뒤 그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장터에서는 그의 이름이 우스갯소리의 단골 주제가 되었고 지나가는 아이들조차 홍진사를 흉내내며 깔깔거렸습니다. 어버버, 홍진사 날이 오늘은 어느 집 울타리를 넘으십니까? 조용히 해라, 이놈들! 홍진사는 아이들의 놀림에 얼굴을 붉히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홍진사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 조용히 지냈고 오히려 자신의 본처 김씨 부인에게 더욱 공손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처음에는
그의 태도 변화를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의 마음을 열게 되었지요. 여보, 이젠 다시는 집안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요. 그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소. 김 씨 부인은 담담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제 집 김치가 제일 맵다는 걸 아셨으니 다행이지요. 앞으로는 부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 후로 홍진사는 더 이상 남의 울타리를 넘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벙어리 흉내를 내는 아내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하지요. 그는 집안에서 김 씨 부인의 김치를 맛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회상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며 서로 간의 믿음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결국 가장 맵고 맛있는 김치는 바로 자기 집 김치라는 걸 홍진사가 보여줬지 않소.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숙종 때 충청도 청주 이씨 가문에 한 젊은 선비가 살았답니다. 이름은 이송, 자는 군옥이었지요. 이송의 아버지는 청주 이씨 가문의 종손으로 평생을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한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이송아, 네, 아버님. 이 청주 이씨 가문에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자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너도 잘 알고 있겠지? 네, 아버님.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도 잘 알겠지? 네, 공부에 매진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옵니다. 그래, 그것이 내 의무이자 사명이니라. 아버지의 이 말씀에 이송은 어린 시절부터 책과 벗하며 자랐답니다. 어릴 때부터 밤늦도록 글을 읽어 달기, 올 때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정도였지요. 송아, 나와서 같이 놀자. 그래, 오늘은 연날리기 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미안하다. 나는 글을 읽어야 해. 에이, 맨날 그 소리야. 잠깐만 나와서 놀다가 다시 읽으면 되잖아. 정말 미안하다. 다음에 시간 나면 같이 놀자꾸나. 동네 아이들이 놀자고 불러도 이송은 언제나 책으로 답했답니다. 이 아이를 좀 보세요. 어쩜 저리도 책만 읽고 있을까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몰래 과자를 사다 주었지만 이송은 과자를 먹으면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우리 아들 좋아하는 달콤한 것을 좀 가져와 보았구나. 어머님, 이 장자의 한 구절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과자 먹을 때만이라도 책에서 눈을 떼렴. 네, 어머님. 하지만 이 부분만 조금만 더 보고 나서 먹겠습니다.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처럼 이송은 타고난 선비였답니다. 15세 이미 사서삼경을 꿰고 있었고 과거 시험에 나올 만한 글은 전부 외우다시피 했지요. 특히 이송에게는 잊지 못할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 있었답니다. 16살 때의 일이었지요. 이 녀석, 이 와보거라. 네, 아버님. 양반가의 자제가 되어서 어찌 글 공부는 뒷전이고 매일 뜰에서 나비나 쫓고 있단 말이냐? 아버님, 그게 아니라. 입을 닥치고 들어라.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아버님, 그저 장자에서 장주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녔다는 구절이 생각나 나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말 거라. 당장 부엌 앞 장작더미를 치고 뒷산을 3번 오르내리거라. 네, 아버님. 그날 밤 이송은 홀로 책을 펼쳐들고 중얼거렸지요. 장주의 나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꿈속에서 자신이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본래 자신이었던 것인지. 이런 이송의 모습을 스승은 유난히도 아꼈답니다. 이송아. 네, 스승님. 너는 참으로 특이한 아이구나. 다른 아이들은 글자만 외우는데. 스승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다. 내가 그 속뜻까지 궁금해하는 것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정말로 스승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 말고
나와 함께 장자의 깊은 뜻을 공부해 보지 않겠느냐?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자란 이송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과거 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요. 이송아, 네, 아버님. 한양에 있는 작은아버님 댁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한양으로 말씀이십니까? 그래, 거기서 마무리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구나. 네? 정말로 가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왜 그리 놀라느냐? 아니, 그저 처음으로 홀로 집을 떠나는 것이야. 내가 이제 장성했으니 집을 떠나보는 것도 배움의 한 과정이 될 테다. 드디어 길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단보찜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나서는 이송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송아, 꼭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한다. 외지에서 곧불이라도 걸리면 큰일이란다. 네, 어머님. 길에서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어머님, 이제 저도 다 컸습니다. 에구, 내 눈에는 아직도 아기 같은데. 평생 담장 안에서만 살던 이송에게 바깥 세상은 그저 신기하기만 했지요. 아이고, 이렇게 넓은 세상에 있었던가. 저기 저 나무는 뭐고, 저기 저 꽃은 또 무슨 꽃일까? 길가에 풀 한 포기, 돌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답니다. 세제 아래 주막에 다다르자 한낮이 되었습니다. 주모, 술 한 병 주시오. 아이고, 젊은 양반이 혼자서 술을 드시려고요. 네, 사실 제가 혼자서 처음 마셔보는 거라서요. 호, 처음이시라고요? 그럼 안주도 푸짐하게 내어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젊은 양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요?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멀리 가시는구려. 그럼 이 동치미도 한 젓가락 더 드셔보세요. 2병째를 비울 때쯤 이송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가슴 속에서는 용기가 솟구쳤지요. 에라, 내가 바로 청주 이씨 가문의 자랑인 이송이다. 젊은 양반 날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떻소? 아니요, 나는 멀쩡합니다. 그려, 해지기 전에 세제라도 넘어볼까? 아이고, 지금 세제를 넘으시겠다고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걱정 마시오. 내가 누구요? 내가 바로 청주 이씨 가문의. 그때가 한낮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세제 하나쯤이야 쉽게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산길은 만만치 않았답니다. 헉, 이 세제가 왜 이리 높은가? 그리고 날씨는 왜 이리 춥기까지 하단 말인고. 으악! 저건 뭐지? 어이쿠야! 저건 또 뭐란 말이더냐?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산속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답니다. 부엉이 소리에 이송의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자는 이제 죽나 봅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밤에 세제를 넘는다 했단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지요. 저기다. 저기 사람이 사는가 보다. 제발 사람이 있기를. 이송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숲을 헤치고 가보니 조그만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이 밤중에 누구신지요? 문을 두드리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달빛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답니다. 밤늦게 실례인 줄은 알지만 제가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하오나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재워드릴 수가 없소이다. 여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깊은 사연이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송은 너무 무서워 와들와들 떨며 애원했지요. 부인, 제발 살려주시오. 이 밤중에 쫓겨나면 목숨이 위태롭소. 제발 하룻밤만 부탁드리오. 헛간에서라도 괜찮으니 거두어만 주시오. 사정이 그리 딱하시니 어쩔 수 없군요. 들어오세요. 여인은 한숨을 깊이 내쉬더니
마지못해 이송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시오. 제가 윗방으로 올라가겠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안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윗방으로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는 얇은 장지문 하나뿐이었답니다. 몸이 녹으니 이번에는 다른 열기가 이송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장지문 너머로 들려오는 여인의 고운 숨소리에 젊은 이송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저 숨소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왜 이리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단 말인가. 평소 엄격한 가문에서 여자를 마주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었던 이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지요. 이 마음은 무엇인가. 주막에 탁배기가 아직도 얼큰하게 남아있어 이런 것인가. 이리 가까이 계시다니.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이송아, 너는 선비가 아니더냐. 하지만 이송은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기운과 젊은 혈기가 이성을 이긴 것이지요. 부인, 저를 한 번만 더 살려주시오. 내 이대로는 밤을 지새울 수가 없소. 장지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순간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이송의 뺨이 불타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온단 말이오. 부인, 미안하오. 네, 그런데 이 마음이. 여인은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는 단호히 말했지요. 내 몸에 손을 대면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을 것이오. 이보시오. 진정하시오. 비록 지금 내가 혼자라 하나 나는 한 남자의 아내였소. 부인, 내 절개를 지키겠다고 이 깊은 산중에 들어와 홀로 사는 것이오. 당신도 양반가의 자제 아니오? 어찌 양반가의 자제가 이리 추악한 마음을 먹는단 말이오. 달빛에 비친 여인의 눈빛은 칼날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지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나가시오.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오. 순간 이송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술기운이 싹 가시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지요. 내가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다니. 부끄러움의 안방으로 돌아온 이송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냉수를 들이키자 술기운이 완전히 깨었습니다. 술이 취했다 하나 내가 어찌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간 배워왔던 아버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은 어디 갔단 말이냐. 선비는 마음가짐부터 바르고 깨끗해야 한다 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이송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몸서리를 쳤지요. 이래서야 어찌 과거를 보겠으며 어찌 아버님을 뵐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로구나. 더구나 홀로 사는 여인의 정절을 위협하려 했으니 이 죄를 어찌 씻으리오. 죄책감이 이송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이런 추한 몸. 이대로 살아있을 가치가 없구나. 죽어서라도 이 죄를 씻으리라.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이송은 단보찜 끈을 풀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감나무를 보자 문득 결심이 섰지요. 이렇게라도 나의 부끄러운 죄를 씻으리라. 그런데 막목에 끈을 감으려는 순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송은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답니다. 여인이 낫으로 밧줄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쿠야. 이 무슨 망동이요. 아니 부인. 자네 대장부가 그깟 일로 부모님께 받은 목숨을 끊으려 하다니. 하지만 제가 저지른 죄가. 죄를 지었으면 살아서 갚아야 하는 것이오.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은 아까와는 다른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당신은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버리려 하다니. 하지만 제가 부인께 저지른 죄는. 당신은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지 않소. 그래도.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하다니. 그것이야말로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오. 그 말에 이송은 더욱 부끄러워졌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소이다. 당신을 벌하려 했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목숨을 구하게 되다니. 부인. 살아서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으시오.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도리가 아니겠소?
자신이 위협했던 여인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인의 말씀 깊이 새기고 가겠습니다. 어서 돌아가 편히 쉬시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이오. 부인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에 이송은 그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땅만 보며 걸었지요. 자신의 행실이 너무나 부끄러워 하늘을 볼 수조차 없었답니다. 해질 무렵 이송은 충주 나루터의 한 주막에 이르렀습니다. 초겨울이라 객들이 드물어 객방에는 이송 혼자뿐이었지요. 주인 양반, 방 하나 청합니다. 어서 오시오. 객방이 텅 비어 있으니 편히 쉬다 가시지요. 주막의 주인은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 우람한 사내였는데 저녁상을 막 받을 때쯤 주모에게 말했답니다. 이복의 임자, 네, 서방님. 나는 강 건너 오간의 상가에 가네. 이 오밤중에 어디를 간다 하시오? 거기서 밤을 새우다 내일 아침 출상하는 것을 보고 올 것이야. 아이고, 춥고 어두운데. 걱정 말게. 내일 아침에나 돌아올 테니 그리 아시게. 주모는 삽자까지 따라 나가며 추운데 곧불 들지 않게 조심하시우. 하고 인사를 했지요. 이송은 호롱불 아래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되새기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소학을 펼쳐든 것이지요. 선비님 안에 계십니까? 이리 늦은 시각까지 글 공부를 하시다니요. 그렇소. 마음을 다잡고자 책을 보고 있었소만. 그때였습니다. 주모가 시키지도 않은 술상을 들고 들어왔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이 이리 고상하시니? 밤이 차니 술 한잔 하시지요? 괜찮소이다. 술은 사양하겠소. 어머나, 왜 이리 차갑게 구시나요? 그저 공부에 전념하고 싶으니 어서 나가주시오. 아이고, 이리 젊고 잘생긴 양반이 왜 이리 쌀쌀맞게 구신단 말이오. 주모는 점점 더 이송에게 바싹 다가왔습니다. 달콤한 향내가 이송의 코끝을 스쳤지요. 부인 제발 그만두시오. 어머나, 겁이 나시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깥 양반은 내일 아침에나 들어올 테고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소. 이송이 한 발 물러서는데 주모가 갑자기 호롱불을 끄고는 치마를 벗어 던지며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젊은 도련님, 부끄러워 마시구려. 어서 나가시오. 당장. 그렇게 부끄러워만 마시고 이리 와보시구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상가에 간다던 주막 주인이 칼을 든 채 들어섰답니다. 내년에 음흉한 꼬리를 이제야 잡았구나. 아니, 서방님, 어찌하여? 내 인연, 내가 이럴 줄 알고 있었다. 주막 주인의 칼날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이송은 눈을 질끈 감았지요. 자신도 함께 죽게 되는구나 싶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이번에야말로 정말 죽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눈을 떠보니 주모의 시신만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손님, 말씀하시지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주막 주인은 피 묻은 칼을 닦으며 오히려 이송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이 훌륭하단 말이오? 소인이 오래전부터 이 계집의 행실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일부러 상가에 간다고 한 것도 이 현장을 잡으려 함이었지요. 알고 보니 주모는 지나가는 젊은 선비들을 유혹하여 재물을 빼앗는 것이 습관이었답니다. 허나 손님께서는 그 유혹을 뿌리치시니 참으로 훌륭한 선비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리 훌륭한 선비가 아닙니다. 단지 비슷한 일로 교훈을 얻은 적이 있지요. 이송은 그제서야 어젯밤 세제 아래 그 여인이 자신을 깨우쳐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답니다.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나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 아마도 지금쯤엔... 두 달이 지나 과거에 급제한 이송은 금이환양길에 올랐습니다. 도련님, 이제 곧 고향에 도착하십니다. 잠시 이 길로 좀 가보세.
하지만 고향은 저쪽 아닙니까? 나에게는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네. 이제는 어엿한 관리가 된 이송은 그날 이후로 그의 마음은 항상 세제 아래에 그 여인에게 가 있었지요. 그날 밤이 아니었다면 나는 충주나루의 객방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목숨을 비치다니. 이송은 마침내 그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초가는 그날 밤 그대로였지만 여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몇 달 전 이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 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날 밤에 그 선비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날 밤에 그 부끄러운 선비가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이제 소복이 아닌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3년상을 마친 것이었지요. 부인, 그날 밤 이후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인은 제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셨습니다. 2번이라니요. 한 번은 제 불망심을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또 한 번은 그 교훈을 발판 삼아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되었답니다. 여인의 눈가에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당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늘 걱정이었소이다. 부인의 가르침 덕분에 이렇게 과거에도 급제하고. 과거에 급제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부인께 청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청을 하신단 말입니까? 부인, 이제는 제가 부인의 외로움을 평생 달래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전 이미 한 남자의 아내였던 몸.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이송은 단호했습니다. 부인의 정절은 이미 3년상을 마침으로써 충분히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그래도 될까요? 네, 부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인은 계속 거절했으나 이송의 진심 어린 마음과 끈질긴 구애에 결국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송은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 사실을 고했지요. 아버님, 제가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여인이길래 네가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지 궁금하구나. 어서 말해보거라. 그게 제가 아는 여인입니다. 뭐라고? 제가 한 여인을 며느리로 드릴 수는 없다.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반대했답니다. 제가 한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송은 그날 밤의 일을 모두 고했습니다. 아버님,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전 과거 급제는커녕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날 밤 제가 어떤 추악한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는지. 이송의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내 말대로구나. 아버님. 정절을 지키고 사람의 목숨까지 구한 여인이라. 이보다 더 훌륭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꽃피는 봄날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의 스승이자 이제는 내 평생의 반려자입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후로도 이송 부부는 서로를 깊이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참으로 묘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정절이 방탕한 선비를 바로잡았고 그 인연이 다시 사랑으로 피어난 이야기. 조선시대에는 이런 운명 같은 만남도 있었나 봅니다.